되게 피곤하죠. 선생님도 거의 마이클 잭슨 할 때부터 사실 어지러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 우리 초보자들은 민법이 되게 어렵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 법검 단계에 선생님이 민법은 그 초보자를 위해서 잠깐 가이드를 잠깐 들으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법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쪽에서는 형법, 헌법보다는 훨씬 시수가 많아요. 한 70회, 막 80회 이렇거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론요. 그 다음에 아까 민법에서는 공권 무슨 뭐 기본권 말고 권리 두 개 공부하죠. 물권하고 채권요.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한테 빨리 돈 갚아라, 등기 갖고 와라 라고 하시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또 공부하고요. 근데 이렇게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재산관계만 해요. 뭐 혼인계약, 이혼계약, 입양계약 이렇게 가족관계도 얘기를 해요. 가족관계도 얘기해서 가족법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다 민법입니다. 이 민법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기본 강의 선생님이 그 4월 달부터 진행하는 그 기본 강의가 있어요. 6월 달까지. 그래서 기본 강의 앞부분을 들으면 선생님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니까 꼭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피곤하죠. 그래서 요즘 공부 얼마나 해요? 잠깐 또 1분을 이렇게 서봐봐. 그래서 한 7시 일어나요? 불가능하죠. 한 8시, 7시 40분 정도 일어나서 8시부터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한 11시만 되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시 반까지 공부를 마감을 하고 이렇게 알차게 하는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12시간씩 꼬박꼬박 채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강 서자 학생들 합격한 거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그 당시에는 14시간, 16시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정말 인강 때는 누구랑 대화 안 나누고 친구들 영향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영향 받는다고. 그러니까 공부 잘 안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데 휩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14시간씩 계속 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너무 미안하더라고. 합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응?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합격을 하죠. 막 7개월 만에, 1년 만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더라도 선생님하고 함께 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게요. 요거 2009다 15602 판례 동산요. 부동산 했으니까 동산 할게요. 동산. 이거는 그 조문은 249조 미리 찾으시고요.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한테 판례는 어디서 봅니까? 라고 하면 대법원에 들어가서 종합법률 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판례 검색하면 뭐 구글에서 해도 되는데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시험 정보 그다음에 종합법률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서 15일마다 판례 공부가 뜹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례라던가 근데 그는 새로운 판례 최신 판례는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분석이 안 되니까 황보수정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다 맡아갖고 할 테니까 선생님한테 믿고 하면 기존 판례 공부하고 리딩 판례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해놓고 최신 판례 선생님이 할 거예요. 최신 조문과 최신 판례 모른다고 해서 뭐 불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에 쫓아다니면 안 돼요.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빨리 붙습니다. 선생님 말을 믿으세요. 선생님이 정말 제일 열심히 아니까요. 조문은 뭐 포털 사이트랑 그걸 찾으세요. 지금 조문지 없는 사람들은요. 249조 관련해서 동산요. 동산.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토지 위에 고정된 뭐 정착물. 이런 게 이제 부동산이고 동산은 뭐 이런 거 다 동산이죠. 동산. 그 외의 것들이 다 동산인데 동산 거래를 한다. 이럴 때는 요거 이런 케이스, 요 판례, 저 2009다 1560의 판례를 보면 요런 상황이에요. 좀 복잡해요. 판례 사실은 복잡한데 각색하여. 왜냐면 공부할 때는 뭐 원고가 3명 나오고 4명 나오고 5명 나오고 그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압축해서 보는 게 판례를 빨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선생님 항상 들은 얘가 그 당시에는 뭐 이 동산이 뭐 다른 건데 다른 어떤 물건이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보석반지라고 합시다. 뭐 어떤 동산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부동산 저기 뭐죠 도자기가 됐든 시가가 됐든 근데 이 보석반지를 어머니 유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밤에 잠깐 그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도둑이 든 거예요. 을이 이제 도둑 넣은 도인이에요. 민법에서는 도둑을 이제 도인이라 그래요. 도인이 보석 반지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게를 차려놓고 상인이에요. 가게에 중고 뭐에 명품 뭐 그 시계라던가 명품 가방을 중고도 막 거래하잖아요. 그런 그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건 떨어졌다 싶으면은 밤에 일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보석 반지를 여기다가 훔쳐다가 자기가 팔려고 갖다 놓는 거예요. 마치 어디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도둑놈이 이렇게 훔쳐다가 해놓고요. 중고라도 원래 한 그 2천만 원 다이아몬드 되게 비싼 2천만 원짜리인데 자기 훔쳐왔잖아. 재료비가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되게 싸게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중고 뭐 백도 팔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병은 중고 물건이라도 좋은 거 싸게 산다 싶어서 이 가게에 간 거야. 도둑놈인지 뭔지도 몰라. 의뢰 가게 가서 어머 이거 반지 예쁘네요 이러면서 이거 자기가 이제 보석 볼 줄 알거든. 응? 이 매수에는. 그래서 이거 못 줘도 한 1,500 이상 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에 했더니 1,0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1,0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는요. 이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은요. 이게 보석 반지를 을이 훔쳐왔는지 진짜 권리자는 갑인지 전혀 몰라요. 민법에서 뭘 모르면 선이에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요즘에 법정 드라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 선의의 뭐 악이 이런데 일반인들은 선의는 뭐 좋은 사람, 악의는 나쁜 사람. 근데 법정 드라마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몰랐다고요. 선의는 몰랐다. 어떤 사실을 몰랐다. 악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어떤 사실을 알았다. 무슨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거 훔친 물건인 거 몰랐어요. 몰랐고요. 원래부터 한 3년 동안 거래하던 그 중고상이라서 나 과실이 없어요. 나 잘못이 없다고요.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1,000만 원 주고 나 보석 반지 산 거예요. 보석 반지를 나가 산 거예요. 매매해서 있어요. 그러면 보석 반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이거 동산인데, 동산 거래인데, 진짜 권리자 보석 반지 잃어버린 사람, 이거 도난당한 사람, 얘도 값도 피해자인데 얘를 보호할 거냐. 아니 이게 훔친 물건이 아니야. 그럼 맨날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면 동산이 굉장히 빈번하게 거래하는데 계속 묻고 그럼 어떻게 거래 신속을 따지냐. 그냥 조금 진짜 권리자를 희생하더라도 거래 안전이 되게 중요하니까 병을 보호하자. 병이 뭔 잘못이냐. 돈 주고 샀잖냐. 몰랐지 않냐. 모르는데 무과실이지 않냐. 그러면 이 보석 반지 병 거라고 해줘라. 얘를 보호할 거냐. 진짜 권리자도 피해자다. 갑을 보호할 거냐. 민법은 항상 이래요. 이렇게 민법은 큰 틀이 2개예요. 민법은 저 사람을 좀 희생하더라도 얘네들을 보호하자. 거래 안전이 되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걸 공동법 거삼이라 그래요. 뭐냐면 얘가 좀 희생되더라도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공복리. 이 병을 보호하자는 입장은. 그리고 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누가 믿고 거래를 하냐. 동적인 안전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냐. 갑이 좀 희생되더라도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법적인 안정성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냐. 응? 안정성을. 그 다음에 갑이 희생되더라도 거래 안전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냐. 갑이 진정한 당사자가 좀 보호가 안 되더라도 제3자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병을 보호해야겠다는 사람들은 거래 안전, 법적 안정성, 동적 안전 이런 거에 관심을 한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비스무리한 말이야. 병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동산은 부동산보다 되게 빈번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조문 없이는 판례를 못해요. 민법은 그래요. 형법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요. 살인죄가 뭔지, 강간죄가 뭔지, 강도죄가 뭔지 형법을 안 공부해도 알아요. 근데 민법은 잘 몰라요. 그래서 법조문을 알아야지 판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공부 방법이 좀 다르죠.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항상 요건과 효과 249조 보세요. 249조. 자, 오늘은 그냥 푹 주무세요. 라이브 특강 듣고 갑자기 복습을 하겠다. 열공 모두 안 돼. 내일 쓰러져.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푹 잤다 생각하고 249조 세 마리 읽어줄게요. 조문 여러분들 뭐 포털 사이트 찾아가 보시든가. 선의취득. 평온하게. 지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폭하게 누구를 막 폭행해서 뺏은 게 아니잖아. 평온하게. 공연하게. 병은 숨어 지내요. 막 끼고 돌아다니고 떳떳하게 중고 매매상한테 샀으니까 드러내놓고야. 드러내놓고 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동산을 보석반지 동산입니다. 양수를 했다. 거래를 했다. 저 병이. 그리고 병은 저게 도난당한 물건인지 뭔지 모른다. 앞사람이 진짜 걸린자인 줄 안다. 을이 진짜 걸리자인 줄 안다. 몰랐다. 선이다. 모르는데 전혀 과실 없다. 전혀 무과실이다.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저렇게 동산을 점유했다.
그러면 얘는 그런 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은 이런 요건을 갖추면 앞사람이 이걸 넘긴 양도인이 훔친 사람이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무권리잖아요.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무권리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최초로 이제 법조문에 의해서 얘를 희생하더라도 아유 권리자 하쇼, 권리자라 보호됩니다. 이런 제도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의취득이라는 제도예요. 이렇게 했다. 그럼 뭐예요? 앞사람이 전에 점유를 한 양도인, 나한테 넘긴 양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아닌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시 병은 뭘 먹는다? 보석반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앞사람이 진짜 권리자가 아니니까 병은 이 권리를 승계에 이어받아서 승계 취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사는 굉장히 빈번한 거래를 하니까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원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몇 조요? 249조로. 그래서 X 보석 반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게 돼요? 병한테 있게 돼요. 왜요? 얘도 돈 주고 샀으니까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병한테 있습니다. 그럼 병을 룰루랄라 병은 좋지. 그렇지만 피해자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 갑을 위해서 아무리 얘가 소유권을 먹는다 하더라도 선의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갑을 위한 조문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 조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이것도 판례야. 전부 다. 그래서 자 250조요. 저 보석 반지는 도난당한 물건이죠. 그래서 앞조문, 전조문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난당한 물건이다 또는 도품이나 유실물이다. 그럼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얘죠. 얘 피해자 갑은요. 유실자는요. 도난당한 날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이 안 지났다면 그 물건 달라고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얘는 2년 내에 만약에 병을 만나게 되면 우리 엄마 이니셜이 새겨져 있으니까 내 거예요. 내 거는 아니지만 당신이 선의취득했지만 아직 2년이 안 지났으니까 도둑놈을 잡으면 좋겠지만 못 잡으니까 내 보석 반지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얘는 근데 도둑놈 도망갔어. 그럼 보석 반지를 얘한테 줘야 돼? 2년 내라고 한다면. 그럼 얘가 낸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도둑놈 잡으면 좋은데 못 잡아. 이 1,000만 원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갑이 물어줘야지. 물어주고 나중에 도둑놈한테 받아야지. 물건이라도 엄마 유품이라도 되돌린 게 어디냐. 돈은 물어줘라. 병도 피해자니까 돈은 주고 엄마 유품 챙겨와라. 자,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놈 잡으면 해결되는데 도둑놈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 관계예요. 자, 몇 조입니까? 그게 바로 251조입니다. 저 병이라고 하는 양수인이요. 도난당한 물건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 시장에서 샀다. 그러면 중간놈이 도망가 버렸을 때는 쟤만 1,000만 원 날리는 거니까 저 갑 피해자나 유실자는 저 양수인 병이 지급한 1,000만 원 이 대가를 변상하고 엄마 유품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돈은 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자기 보석 반지를 1,000만 원이나 주고 돌아갖고 오면 얘가 피해자지 않냐? 아니, 도둑놈 잡으시면 돼요. 그래도 엄마 유품 찾아온 게 어디야? 이렇게 해서 얘를 보호했다가 이렇게 이익을 형량하는 조문이 249조부터 251조까지 있고 2009다 판례 보석 반지 사건은 아니었어요. 다른 물건이었어요. 기계 같은 물건이었지만 역시나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앞사람이 권리자가 아닐 때 승계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249조의 선의취득을 거래안전상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나 검토해서 과연 선의취득상 소유권자가 될 건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 각색해서 얘기하면 되게 많죠.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때요? 요거 유아 의사 무능력인데 이 판례 2001-10113 판례는 사실은 그 할아버지 사건이었어요. 할아버지 사건이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1927년생 2001다 저 판례는 1927년생 할아버지 사건이었는데 자, 저 판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2001다 10113 판례 요 판례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뭐 할아버지가 지능 지수가 또
IQ가 100이 안 되고 지능지수가 뭐 73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죄송스러워서 젊은 청년으로 각색을 할게요. 뭐 1927년생 할아버지까지 제가 이 야밤에 너무 막 의사 무능력자로 몰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할아버지 사건이었는데 상황을 좀 바꿔서 이 판례 원래 주인공은 자 각색해서 갑이라고 하는 분이 그 뭐 너무 나이 든 분도 상관없지만 뭐 32살이다. 근데 지능 지수가 나중에 신체 감정 결과 따져 보니까 IQ가 이제 73이고 그다음에 간단한 셈만 하고 이름은 이제 쓸 줄 알지만 지능 그 연령이 한 유아는 아니지만 한 10살, 9살, 10살 그런 수준의 지능 지수를 좀 이렇게 그 의사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다. 근데 이렇게 지능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요. A, B는 이분들은 32살이니까 애가 생물학적으로 만 19세가 넘어갔으니까 이분은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미성년자는 아닌데 이렇게 좀 뭔가 지능 지수 떨어지고 사회생활 못하고 간단한 셈만 하고 이름만 겨우 쓰고 이런 자는 자기가 뭔가 물건을 산다는 건 알지만 물건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도 줘야 되고 그에 따른 뭔가 법률효과까지 끌어낸다라고 하는 의사 능력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아들이니까 부모님은 좀 마음이 좀 무겁죠. 그래서 이 그 갑에게 X부동산을 증여계약을 해서 선물로 줬어요. 재산이라도 있어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겠지라고 해서 X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억 정도 나가요. 근데 이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리숙한 건 아니고 좀 그런 힘든 친구일수록 주변에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던가 그런 나쁜 친구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얘를 꼬드겨서 부모님이 외국 간 사이에 가봐 너랑 놀아줄게 유흥비가 좀 없다 막 이러면서 갑을 데리고 친구들 막 그 C, D 이런 친구들이 갑을 데리고 막 으싸으싸 해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성년자잖아요. 32살이니까 야 가봐 너 은행에서 대출 받아. 대출이 뭔지 몰라요. 그런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친구들이 야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 그래서 그거 갖고 유흥비로 쓰고 놀게. 얘는 나쁜 친구들 CD가 얘를 꼬셔가지고 갑이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꿉니다. 우리가 돈을 꾸는 계약을 대차라 그래. 빌려주는 걸. 근데 그 돈 꾸면 그 돈은 소비하고 다른 동종의 다른 돈을 갚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비대차라 그래요. 그 돈을 갚는 게 아니잖아. 그건 소비하고 다른 돈 갚잖아.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그래서 은행한테 이제 갑이 돈 꾸러 왔습니다. 얘는 다 시켰지.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은행이 1억 원의 돈을 꿔줘요. 그럼 은행이 1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의 돈을 꿔줄 때 그냥 꿔주겠어요? 담보 잡을까? 담보 잡죠. 그러니까 그냥 꿔주면, 그냥 꿔주는 데 지금 선생님 좀 알려줘봐. 그냥 꿔주는 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억 원의 돈을 꿔주고, 아이고, 채무자야. 가봐. 너 부동산이냐? 잘 됐다. 네 부동산 3억 정도 나가니까 1억 못 갚으면 경매에서 충분히 1억 건질 수 있으니까 저당권 잡자. 저당권 설정하자. 라고 해서 갑이 부동산 소유권자니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까지 채권 밑에 물권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여차하면 제가 갑이 돈을 못 갚으면 경매하려고 1번 우린 저당권자다라고 등기까지 딱 해놓는 거예요. 등기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그래서 그 돈을 1억 원을 갖다 받은 거예요. 대출 받아서 얘는 사실 법률적 의미를 몰라요.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이고 이런 친구라. 그러니까 CD가 얘를 꼬드겨서 이런 일을 펼쳤으니까 이 나쁜 놈들이 1억 원을 갖다가 얘 가만 통장에 넣겠어요? 갑을 꼬드겨서 유흥비로 써버릴까? 유흥비로 써버린 거예요. 유흥비로 그냥 5천만 원 써버린 거예요. 5천만 원을. 그리고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 외국에서 온 거지. 이자니 뭐니 얘가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자니 뭐니 안 갚으니까 은행이 독촉을 하고 요번에도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갈 거야. 부동산 경매할 거야. 저당권 실행할 거야. 뭐 난리가 독촉장이 그냥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앞으로. 이게 웬일이냐라고 해서 은행에 쫓아가서 내 아들이 무슨 대출을 받았냐. 내 아들이 내가 용돈도 많이 주고 갔는데 부모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아픈 자식이고 마음이 괴로운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계약,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 계약들이 유효하다고 하면 꼼짝없이 집 날려요. 저당권 실행돼서 집이 날아가니까 저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민법은 맨날 똑같아요.
이거 유효하게 갈까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저거. 아,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무효 아니면 취소일까요? 이쪽이겠지. 그럼 부모 입장에서 이 계약들을 얘가 체결한 갑이 체결한 계약들을 무효다, 취소다라고 하려면 요건을 뭔가 민법 조문을 들이대야 되죠. 은행한테. 아, 이거 민법 조문 봐라. 아, 이거 무효지. 뭐지?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미성년자면 조문 보세요. 미성년자면 할 말이 있어요. 얘가 32살이니까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면 5조입니다. 민법조문 5조면 미성년자는 아직 그 성숙한 법률행위 계약 같은 걸 못하니까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려면 법정된 동의를 얻어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법정대리인 저 친권자님들 동의를 안 받으면 이 2항에 그건 취소다, 퍼펙트하게 유효한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얘가 32살이에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지능지수가 좀 떨어지고 이러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얘를 뭘 해놓으면 좋으냐면 선고를 가정법원 가서 선고 받아놓으면 좋아요. 얘는 한정된 자기가 지능지수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니까는 못하잖아요. 뭐가 저당권 설정이고 잘못 설정했다 돈 안 갚으면 경매되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산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한정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얘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가정법원에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하고 피한정 후견인으로 선고를 받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가 되고 이러면 얘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처럼 뭔가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가족관계 등록부까지 막 이렇게 해서 애를 피한정 후견인 좀 내 자식 모자라요 이러고 싶지가 않아서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로는 보호가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이럴 때 과연 얘가 지능지수 73이라던가 이런 친구가 간단한 셈밖에 못하는 친구가 은행 가서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일반인도 잘 모르는데 정상인도 잘 모르는데 이런 계약상 의미를 법률행 의미를 알았을까? 법률적 의미를 알았을까?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의사 능력이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게 뭐 하는 짓이다. 저당권 설정이 뭐다. 소비대차 계약이 뭐다. 얘는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가 했다. 사적 자치라는 게 자기 결정, 자기 책임, 사적 자치라는 게 자기가 뭐 하는지 알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하는 건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른 채 한 거니까 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했으니까 법률행위는 저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은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다? 무효다. 무효다.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들은 뭐예요? 효력 없다. 효력 없다. 무효다. 무효다. 예, 무효됐습니다. 아우, 잘 됐죠. 잘 됐죠. 그러면 선생님, 무효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효력 없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효력이 없잖아요. 무효잖아요. 없을 무자. 무효잖아요. 그럼 선생님 무효네요. 그게 아니라 뒷정리를 하셔야지. 그럼 효력도 없는데 남의 부동산의 은행은 웬 저당권 등기라고 그래요? 지우세요.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빨리 돌려줄 생각하세요. 무효니까요. 그러면 이 32살 의사 능력이 없는 이 친구는 은행한테 뭐 받았어요? 1억 받았죠? 1억은 법률상 원인 없이 무효인데 효력 없는데 받은 돈이니까 1억 토해내셔야 되죠. 은행에. 근데 1억이 지금 다 있어요. 통장에 5천만 원만 남아있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유흥비 썼어요. 5천만 원 없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은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저런 사람 보호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의 취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사 무능력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돈만 줘라. 공부된 사람만 141조 단서를 이 조문은 취소에 관련된 조문이지만 의사 무능력 무효에도 갖다 쓰겠다. 유추 적용하겠다. 야, 너 보호하겠다. 현재 남아있는 돈 5천만 원만 줘. 판례가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판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판시사항을 내렸어요. 그럴만하죠. 그럼 5천 공짜로 쓴 거예요. 여러분 잘 됐는데? 잘 됐는데가 아니에요. 왜냐면 무효는 이 사건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A, B, 갑 얘네 측에서 입증을 해야 소송이 민사소송은 판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주장 책임을 지니까 얼마나 소송하는데 힘들었겠어요. 무효를 증명하기가. 근데 입증에 성공하니까 다행이네. 5천 번 셈이네 그냥. 근데 번 것도 아니죠. 유흥비로 써버렸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이게 뭐다, 매매가 뭐다, 매매 대금 얼마 준다, 이런 법률적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야 네가 결정했어? 그럼 네가 책임져. 이렇게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이라는 건 적어도 의사 능력이 있는 자한테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매매 계약이 뭔지 임대차 계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져. 이건 안 되잖아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 보고 책임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판례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자, 판례가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계약은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건 가족법이니까 부동산을 아파트를 처음부터 사가지고 신접살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이제 법원직 공무원끼리 결혼하면 금방 사요. 금방 일어서더라고. 막 선생님 흙수저예요. 막 흙수저예요. 막 이래도 그냥 공무원이 복지 혜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일어서더라고. 그다음에 또 근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되고 조그만 부동산 살 때는 금방 사는데 또 선생님 제자 중에 그 부부 판사야. 그러니까 둘 다 판사인데 걔네들은 그래도 씀씀이가 너무 큰가 봐. 그래가지고 맨날 판사라고 하면 판결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거를 뭔가 연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일상인이니까 판사들도 뭐예요? 퇴근하고 나면 카드값 걱정하고 막 이러더라고 둘이.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이혼에 소장 날리고 싶어 너한테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판사들끼리 막 이러는데 규모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혼인계약 잘못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 집을 자가주택으로 마련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실생활에서 여러분이 뭐 법대를 다닌다던가 아니면은 나 법원직 준비하려고 그래요. 법검 단계요. 나 요즘에 드라마 중에 검법 남녀인가? 난 그래서 법검 단계 그런 건 줄 알았어. 검찰 법원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원직을 공부한다, 법과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다 이러면 비법대라도 법대가 아니라도 꼭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친척들한테. 네가 법을 공부한다니까 내가 너한테 상담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초보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임대차죠. 임대차. 빌려 쓰는 거 많이 하죠. 응? 임대차도 노트북을 빌릴 수도 있잖아. 노트북을. 동산도 빌리죠. 시계도 빌리고 그다음에 책상도 빌리고 동산도 빌리지만 동산 그까이 거 매풀한다고 사버리지 이러는데 부동산은 액수가 세니까 집 마련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을 임대차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임대차. 근데 부동산 중에서도 땅을 빌려요. 토지를 빌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건물을 남의 거를 건물을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건물도 우리가 상가 건물보다도 빌려요? 아파트 빌리고 아파트 목돈 걸고 채권적 전세 월세 낼게요. 이렇게 해서 주로 그 주택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택을 빌리잖아요. 건물 중에서도 주거용 건물. 주택 빌리죠? 주택 임대차. 그래서 꼭 여러분 친척들이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이것도 민법에 판례가 되게 많고요. 우리 법원직을 준비하는 학생 혹시라도 법원직 준비하는 학생이 우리 지금 강의를 라이브를 듣고 있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꼭 내요. 25문제인데도 주택임대차 꼭 내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빌려야 되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X주택을 이제 빌라인데 A동 101호인데 A동 101호예요. 아파트까지 너무 비싸갖고 빌라를 하나 빌려야겠다 해서 새 들어 살아야겠다. 당분간 목돈 모아야 되니까 해서 의리 간 거예요. 집주인 감님, 좀 새를 좀 주세요. 알았다. 좀 내가 어차피 빌라 안 쓰니까 빌려 써라. 임대 차려라. 그 주택임대차 이건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봤자. 나는 누구랑 계약했냐면 집주인하고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임차인이고 빌린 사람 임차인이고 집주인님은 이제 그 임대인님인데 꼭 집주인이 아니어도 돼요.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돼요.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 나 계약했으니까 아줌마 2년 합시다. 2년 계약했다. 맘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무슨 권리가 계약을 해서 법률 행위라는 걸 해서 권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2년 동안 계약 당사자하고 내가 2년 동안 보증금 1억 걸었다 쳐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낸다고 쳐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어떤 물건이에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이거. 채권. 그러면서 계약서 썼으니까 맘 놓고 있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 열쇠는 받았어. 그래서 주택을 인도받았어. 인도를 받은 다음에 집은 이사 왔어. 그럼 맘 놓고 있어 그냥. 저 주민센터라던가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 가갖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열쇠 받고 이사 왔으니까 됐다. 인도받아서 가만 쓰고만 있어. 큰일 나요. 왜냐면 이 아줌마가 주택을 이거 팔아먹어요.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어요.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요. 매매는 임대차 깨트립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나랑 계약했냐?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요. 왜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대세요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길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권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그럼 얼마나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1년 6개월 남았는데 쫓겨나고 이러니까 당연히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을을 보호하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집 열쇠 받고요. 이사 들어왔어요.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고 뭐 짜장면 시켜 먹을 일 이사 왔다고 짜장면 시켜 먹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청 가세요. 또 주민센터 빨리 가세요. 주민센터 가셔서요. 빨리 주민등록 옮겨놓으세요. 주민등록 옮겨놓으셔야 됩니다. 집 열쇠 받았죠. 집 옮겼죠. 이사한 날 바로 주민등록 옮겨놓으세요. 주민등록을 이 번지수, 그러니까 101번지 A동, 여기 그 공적장 공부상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외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등기부 등본 떼보고요. 101호 이사 왔습니다. 주민등록 빨리 옮겨놓으세요. 이러면요. 짜장면 시켜 먹지 말고 빨리 동사무소부터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 마치 물건처럼 돼요. 내 임차권, 이제는 매매가 소유권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나 못 쫓아내요. 이거 2개를 해놓으면. 이렇게 2개를 갖추면 제3자한테도 싸울 수 있는 카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란 카드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이거 맨날 시험에 많이 내죠. 10번. 어차피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잖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 써 있어요.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는 칸. 그래서 계약서에다 800원이가 600원 내면 확정일자, 사후에 변경할 수 없는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내 돈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경매됐을 때 우선해서 돈을 챙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더 생겨요. 카드가 2장 생겨요. 그러니까 제발 이사하고 짜장면 먹지 말고 먼저 주민센터 가라. 주민등록 빨리 옮겨놔라. 그리고 주민센터 가서 주민 전입신고 할 때 계약서 들고 와라. 임대차 계약서에 600원 내고 빨리 확정일자 도장 받아놔라. 그러면 나 마치 임차권이란 채권이 아니라 뭐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물건처럼 될 수 있어요. 물건화 시킬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등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등기 안 해도 특별법에서 민법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물건처럼 만들어 줍니다. 바보처럼 이거 안 하면 땡이에요. 매매가 임대차를 깨트려요. 쫓겨납니다. 아무리 주택임대차라도 자기 할 도리 안 했으면 쫓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니까 민법 기본 상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의외로 아까 2교시에는 되게 막 졸려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랐잖아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졸은 거 봤어요. 봤다고 하니까 막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럴 텐데 여러분 항상 졸아요. 항상 실강이도 그렇고 인강도 그렇고 항상 민법과 졸음은 함께 가죠. 그래서 힘드실 텐데 오늘 라이브에서는 이런 강의를 좀 준비했어요. 민법 판례가 특수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생활과 함께한다. 판례 번호 적어놨지만 이런 판례만 있는 건 아니다. 되게 많다. 출생하면서 성년자가 돼서 도자기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부동산 사기 전에 주택임대차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약혼도 하고 약혼이나 결혼할 때 직업이나 경력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혼 사유, 해제 사유, 약혼 해제 사유, 돈까지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 별로 없겠죠. 이제 민주화 시대니까 뭐 남산에 끌려가 갖고 강제로 헌납당하고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판례라 워낙 중요해서 했고 부동산 샀을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빨리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해야지 내 거 되지. 중도금까지 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중매매가 또 돼가지고. 그래서 요게 오늘 공부한 이게 전부예요. 사실 민법에서 선생님 민법 판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다 한 거예요. 이게 민총, 물권, 채권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복습을 하지 말고 누워서 그래 출생해서 그래 쭉 한번 인생을 그려보세요. 무슨 계약들을 많이 하나. 혼인계약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혼인하고 이혼하고 너무 서양이처럼. 그래서 너무 서양을 비하했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부동산 거래 많이 하세요. 부동산 거래.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라이브
아침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네요. 밤 라이브 너무 졸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라이브, 새벽에 막 어떤 막 새벽 특강 막 이런 거, 새벽 라이브 이런 걸로 여러분한테 건의를 하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하여튼간 그냥 행복하게 공부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상경하면 선생님 한번 찾아오고 행복하게 공부하시고 반드시 법원직이든 준비하는 시험 뭐 합격하시길 제가 소원선동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